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선생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쯤에 우리 조상들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잔인한 순장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잔인하니까요. 2025년 시민들이 합의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몰아낼 수는 없을까요? 순장은 안 됩니다. 합의를 거친 방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2025년 1월 네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또 화수목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이번 주만은 아닐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됐네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건조 에디터는 한참 전에 선생과 선생의 이야기를 황당해하면서 들었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요즘은 제가 선생의 이야기를 황당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황당한 일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순장을 거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수 경제지를 통해서 점점 더 순장에 가까운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내란 이전에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죠? 연금을 어떻게 해야 덜 쓰나 하는 궁리. 혹은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조금 늦추는 건 좋다. 네. 대신에 55세를 56세로 늘리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5년 뒤에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젊은 층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유예해서 66세로 한동안 더 고정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65세에서 70세로 이걸 정년을 확 늘리겠다라는 건 수많은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버리겠다. 사실 뜻이거든요. 순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해결책 한 번에 늘리겠다라는 해결책이나 뭔가를 한 큐에 해결하겠다라는 심리에서 오는 건 같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제도가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요. 국가의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65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들을 밀어넣으면 네.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보사에다 자기 돈을 써야 돼요. 평상시에 내는 세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내고 조금 적은 보장을 받게 될 거예요. 아마도. 대신에 생명보험사들은 대박을 터뜨릴 겁니다. 잭팟을. 나라는 나라대로 세금을 덜 써서 좋은데 생보사는 생보사대로 대박을 낼 수 있게 되죠. 노인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기업도 좋고 보수 정권도 좋은 방식인 거예요. 이걸 성공시키면 이걸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법무부나 법제처나 기재부에 있는 어떤 고위 관료들은 생보사에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모셔지겠죠. 이 정도의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사회적 효용은 구체적이지 않은데 네. 그쪽의 이득은 너무 구체적이네요. 현대의 순장을 원했던 건 보통 보수입니다. 내란 세력의 순장을 원한 건 손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 말렸습니다. 트럼프 같은 거죠. 네. 네. 너무 극단적인 방법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순장이라는 게 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다시 만난 민중가요 새노래 프로젝트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큐어 바이 네이처 QBN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름날 음악 프로듀서 단편성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조국과 청춘의 1996년 곡을 리메이크한 성과영의 우산입니다. 겨울날 굳은 진눈깨비 속에서도 서로를 지킨 시민들을 위한 음악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2025년 2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재단이 원래 준비하고 있던 꽤 오랫동안 했던 캠페인이고 실제로 아름다운 재단에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미디어를 접하다 말고 뭔가를 피하는 순간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언어화하기는 어렵더라도요. 출연자가 꼴 보기 싫다. 출연자 말투가 별로다. 출연자 태도가 별로다. 하지만 그 별로인 이유를 잘 뜯어보면은 넥타이가 너무 넓다. 네, 뭔가가 있죠. 네. TV와 인터넷의 많은 기부 광고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거부감을 줍니다. 저는 그랬어요. 네, 저도 최근에 본 것 되게 지속적으로 뜨는 특정 단체의 어떤 안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 기부를 하세요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거 엄청 떠요. 내가 그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일정 비용이잖아요. 그쵸. 이게 인터넷 포털이라는 건 그 자체로 죄를 짓고 있다는 기분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 충격적인 사진을 보고 내가 놀라서 돈을 낸다고 해도 그것조차 뭔가 죄 짓는 기분이 들잖아요. 네.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에서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이런 광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TV 모금 중에 예쁜 장면이 나올 때는 전화가 오지 않다가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거를 찾는 장면이 나오자 전화통에 불이 나는 모습을 보았다거나 기부가 더 많이 왔다는 거죠. 광고를 수주한 광고 회사에서 기부 효과가 좋은 배너 광고는 좀 불쌍하고 외로운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준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요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주된 동기는 사실 동정심보다 사회적 책임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요새 저희가 민주노총과 전농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보고 알 수 있죠. 불쌍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도 우리를 돕겠는데? 네. 효용감입니다. 그렇죠. 예. 아름다운 재단은 이러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는 어린이가 없는 도와주세요라는 단어가 없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뒤져보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홈페이지를 탈탈 털어봐도 우는 아이 사진 없고 도와주세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대신 이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시민이다라는 연대감을 되게 강조하는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친구고 이런 느낌을 주죠. 네. 기부의 진짜 코드는 당당함, 책임감, 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보면 네. 2025년 1월 21일 머니 S 실수로 입술 들이대 연희동 유명 구움과자 사장 사과문 공분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을 그냥 클릭이나 하게 만드는 기사는요. 진보 언론은 없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한겨레 얼마나 신기하냐면 클릭을 많이 유도하려고 만든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도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기사는 없어요. 보통 경제지와 보수지에 많이 있거든요. 뭐 한겨레 있어봤자 눈 위에 떠다니는 이것 무엇 요 정도잖아요. 그 진보 언론은 최소한 사내에서 그런 합의는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언론을 소비할 때 그들을 스스로 저열하다고 느끼게 만들 정도의 기사는 안 써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독해에 대한 의지로 선의를 가지고 보는 기사를 써서 그걸 파는 것만으로도 우리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아주 자본 친화적인 계산을 끝마친 거예요. 아름다운 재단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연대를 해야겠다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시민들의 기부만 받아도 아름다운 재단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망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에서 또 희망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천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나갈 때 그 응원봉 집회 나갔을 때 제가 그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와, 건강한 자본주의구나. 여기서 살아 숨쉬는 것은.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지갑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의 정치적인 힘과 지갑의 힘이 동시에 어우러지면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자본주의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름다운 재단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미술사를 연구했던 적이 있는 손희상 선생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는 아니고 학습을 했죠. 그냥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가르치길래 배운 적이 있는 손희상 선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손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뵙지 않았어요? 뵀는데 그때 제가 같이 녹음을 만들어 와가지고 네. 그게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저희가. 아 맞다. 시간은 갈렸죠. 네. 네. 술은 아저씨들끼리만 먹어갖고. 맞아요.
예술과 관련된 정책 일을 늙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네, 뭐 제가 하고 있다기보다 그런 짓을 하는 그 시민 단체를 굴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원래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아주 전문적인 논팽이셨는데, 네, 점점 더 그런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바빠요, 이제. 네, 그만두고 싶습니다. 네. 그건 활동가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상. 네. 예, 손이상입니다. 아무튼. 네. 2025년의 첫 번째 이상평론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고요. 네. 윤석열 씨의 친위 쿠데타 시도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전국이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저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체포를 막겠다며 용산 관저 앞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도할 때 44명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40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언론사별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네. 김민전 의원하고 또 누구였더라 계셨는데 그 양반들이 모두가 사실 나 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45명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45인의 응원단이 있었어요. 출석했어요. 네. 우리는 기원 후 6세기 가야가 멸망할 때 한반도에서 순장 풍습이 사라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건너뛰네. 순장이란 국가 지도자가 죽으면 생사람을 같이 파묻는 제도입니다. 뼈묻거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왕들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왕이 국가를 다스리잖아요. 가야에서는. 예, 그 왕이 가면 이제 왕에 딸린 식솔 몇을 같이 묻어버리죠. 네. 잔인하고 야만적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죽으려고? 네. 윤석열만 파묻으면 되는데 그 같이 파묻히려고 거기 가 있더라고요. 생매장을 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지옥 시즌 2 보신 청취자 여러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경영 기자가 문득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저도 동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지옥의 스토리라인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사이비 종교와 온라인 모바일 미디어가 만나서 생기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SF와 미스테리를 집어넣은 건데 거기에 이제 미스테리한 죽음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숭앙하는 VJ가 생겨나요. 그 VJ를 중심으로 생겨난 사이비 종교 일파가 화살촉인데, 예, 어떤 사람이 죽는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신의 단죄다 이러면서 거기 같이 참여해야 된다면서 거기서 같이 묻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종교 단체에서. 예.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만 원래 죽으면 되는 건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뭔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면서 같이 막 죽습니다. 약간 아니 적절하지 않은 비유였어요. 네. 나는 지금 적절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 45인은 지금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지옥하고 현실이 좀 다른 점이 지옥에서는 이제 사이비 VJ가 그걸 막 선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현실에서는 용산 관저 앞에 자칭 보수 유튜버가 국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둘씩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네 같이 갑니다. 꼰지르는 거 이름 보지. 그렇죠. 오늘 중앙일보 기사 중에 45명 의원들을 맹윤, 찐윤, 친윤, 멀윤, 반윤 이렇게 저희는 지금 그런 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걸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제 일자로 병마용처럼 쫙 주셔서 순장한다는 거죠. 병마용갱처럼. 네. 그러면 그 맨 앞줄들이 같이 가실 거예요 아마. 기억났어. 그 문근영 배우의 거기서 극중 이름 뭐였지? 햇살반 선생님처럼 같이 갈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네. 2025년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를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파묻히기를 원하더라도 우린 문명인이니까 파묻지는 않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냥 저 격리한 다음에 훈방합니다. 그렇죠. 뭐 그냥 잠깐 넣어둘 뿐이지 그냥 땅속에 파묻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려는 걸 막으려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말 간신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 수괴는 사형인데 사형제도가 있어야 하느냐? 얼마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은 사형이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때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아니 무기징역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막판까지 다 들어보시면 박지원 의원이 깐죽합니다.
내가 사형제 폐지 법안을 냈는데 아무 상관없이 즐기고 있어요. 네. 철회할까 싶어 이런 느낌이죠. 아 근데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네. 우리나라가 사형을 1998년부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비인도적이고 끔찍하잖아요. 사형이라는 건. 그게 이제 문민정부 말기에 한 번에 이제 그 강력 범죄자 여러 명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정부의 정치적인 부담을 털어줬던 적이 있죠. YS가. 그렇죠. 97년 12월인가의 마지막 사형이 12월 한꺼번에 30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왠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돌아가려는 걸 막으려고 싸운다는 게 쿠데타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걸 막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사형제 부활을 막으려고 싸운다는 이게 진짜 이게 제 마음속에서 이런 게 충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원칙적으로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너무 시끄러워지고 다른 쪽으로 이슈가 번질까봐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크게 말은 못하면서도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 네. 사형제를 내란죄에 하나 그럼 그 법의 이름은 성렬이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사형을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난 27년간 지켜왔던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사형만 해도 그런데 순장은 더 하죠. 이거 왜 집착하는 거야? 순장 안 한 지 1500년 됐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사람은 파묻지 말자. 너무 끔찍하니까. 1500년 전에 의결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합의한 지가 1500년이 됐습니다. 강력한 규범인데. 근데 저 사람들이 자꾸 같이 파묻어 달라고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형이 죽으면 형수랑 결혼도 하겠어요. 뭐 또 1000년 전에 없어진 거 없습니까? 네. 제가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장을 그래도 1500년 만에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충돌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감히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할지 조금 이따 광고 듣고 들어봅시다. XSFM입니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2025년의 첫 번째 이상평론. 일단 선생은 순장에 강하게 끌리고 있고요. 네. 백투 베이직. 예. 네. 손씨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네? 손씨 그 족보를 보면은 네. 손씨를 만든 사람이 엄마를 다시 낳을 수는 없으니까 아들을 갖다 버리자. 그렇게 고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서 손씨가 된 거예요. 우리 가문의 전통입니다, 그게. 고려장의 전통이 있으신가요? 그 신화 속의 그 이야기는 알아요. 그렇죠. 예, 부모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애를 갖다 버리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생은 지금 애를 갖다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른을 갖다 버리자. 항상 그렇습니다만 정치와 사회와 문화는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정치가 수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사회와 문화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네, 맞아요. 군인이 민간인을 아무렇게나 패던 시절에는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패고 선배가 후배들을 패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되게 변태적인 사회가 돼요. 그리고 그런 류의 상처 혹은 DNA는 되게 오랫동안 남아서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백골단이 이제 집회 현장에서 사라진 지 몇 년이 지난 뒤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학생회에는 그런 거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그런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엄청나게 일원화되고 그 내부에서 조직 약간 체계를 갖추죠. 폭력이 있는 조직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폭력이 있으면 사회에 빨리 퍼지고 늦게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여론이 체벌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체벌도 굉장히 확실하게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보다 그 씨앗을 한번 심어놓으면 너무 오래가고 빨리 퍼진다.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정치 권력자가 이상한 유령 회사 세워서 땅 투기하고 뭐 주가 조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성실히 일할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땅 투기하고 코인에 꼬라박고 자기들끼리 사기치면서 사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좋아요. 또 좋아요? 아니 알아요. 좋진 않죠. 네, 나빠요. 네, 나쁩니다. 또 반대로 보면 대통령을 왕이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있으면 이것도 일종의 문화죠. 이게 네.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집단 사고 방식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대통령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그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태극기 성조기 한꺼번에 흔드는 분들이 공화정을 싫어한다는 건 알겠어요. 네. 왕정을 더 좋아한다는 것도 알겠고 그분들이 그리워하는 지도자들은 다 독재자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내란 전국을 완전히 끝나고 나면 독재자를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부터 다시 기록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러자면 아마 독재자 대통령들을 낳았던 정당이 해체되는 것도 꼭 필요한 의식일 거고 우리 사회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힐 텐데 우리가 평상시에 길 가다가 태극기 성족의 할배 할매들을 보면 이 사람들만 왕정을 지지할 것 같은데 저는 문화적 DNA 넓게 퍼져 있는 거라서 저는 다수의 언론인들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감성적으로 이런 문화를 지니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때 많아요. 정치권이 싸울 때 싸운다고 뭐라 그러고 극단 정치라고 뭐라 그러는 거 말도 안 되는 해석이거든요. 아 그렇죠. 평상시에 완전히 의견이 일원화되고 합일된 사회를 좋아한다는 뜻인데 이건 공화정 시민 같은 자세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언론인들도 저런다? 한국 사회는 뜯어 고쳐야 할 게 되게 많아요. 앞에 시대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그 관성이 남아있는 거죠. 예. 젊은 기자들도 그렇다고요. 네. 왕이라기보다는 약간 선비에 가깝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그 정치인들을. 아, 그죠. 네. 맞아요. 되게 그 고고하고 약간 네.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1990년대에 태어난 기자들이 왜 열선비를 찾아요? 정치인을. 그러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사형제 폐지론자인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21세기에 순장을 고민하고 있다고요. 아니 무슨 존재론적 고민이에요. 예, 그거 유튜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순장 고민해 본 적 없어. 저만 이걸 그랬죠? 이슈로 뒤밀지 마. 사악하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민주주의는 그저 정치 제도가 아니고요. 네.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네, 김민석 의원의 말은 나중에 이제 김민석 의원에 대한 감정이 잊혀진 50년 100년 후에 명언으로 통할 겁니다. 예, 뭐라 그랬나요? 한국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또 문화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우리의 문화 예술 제도 그 중에서도 미술 전시가 민주적일까?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더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결국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아니 앞에 서두랑 다른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개당당해. 진짜. 윤석열 얘기도 저랑 같이 일한 지 지금 아니고요. 9년째잖아요. 이제 좀 아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미술 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지금부터 행동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문체부가 하는 일 중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입니다. 그래요. 우리 맨날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네. 대체 국민들이 1년에 책 몇 권 읽는지 누가 조사하는 거야? 그죠.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 네, 영화 문체부가 극장 하죠. 몇 번 가는지. 네. 네. 연극은 몇 번 보는지 그런 거를 연령대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한국인이 어떻게 여가를 보내고 문화예술 향유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통계를 냅니다. 근데 그 전시는 뭐 책 몇 권 보는지보다는 쉽겠네요. 책은 사고 실제로 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전시는 티켓 사면은 그래도 뭐 티켓을 안 사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네. 그 조사를 설문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미술 전시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보셨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죠. 작년 것은 아직 자료집이 안 나왔습니다만 바로 지지난주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2024년 거가. 2024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미술 전시를 본 한국인의 비율 얼마큼일 것 같습니까? 기대는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새 주말에 가면 진짜 미어 터지던데요. 몇몇 큰 그런 데 전시가 가면? 있죠. 네. 서울 도심지에 있는 그런 곳인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민의 쪽수에 비해서 네. 서플라이가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곳들은 사람이 미어 터진다는 건 사람들의 요구치를 수용할 만큼의 캐파를 못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미술 전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시를 보는 사람 5.6%입니다. 20명에 1명. 아,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네. 전 그래도 한 15%는 나올 줄 알았어요. 10%, 15%. 15%가 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한국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을 때가 15%였었어요. 2018년이었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5%라면 20명에 1명. 대충 뭐 그냥 숫자 막 산수로 퉁치면 250만 명쯤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미술 전시란 그림이나 조각뿐이 아니고 디자인, 사진, 건축, 서예, 공예 등등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은 야구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야구는 천만 시대인데. 그쵸. 대한민국이 이제. 야구 보는 사람이 한 4배 더 많습니다. 이거 반대로 말하면 94.4%의 한국인은 1년 내내 단 한 번도 전시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3년엔 전시 관람률이 7.3%였는데 그보다 줄어들었어요. 좋아요. 저도 뭐 여행을 다니는 게 취미가 되기 전까지 그냥 총각 아저씨로 살 때는 미술 보러 간 적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웬만하면 1년에 한 번 가게 되는데 의지하지 않더라도 갈 만한 게 많은지 일부러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이 바뀌었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94.4%에 늘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시 관람률 5.6%가 어떤 의미냐면요. 계엄 이후 윤석열 씨 지지율이 갤럽에서 11%가 나왔습니다. 윤석열한테 진다. 12월 2주차. 네. 그러니까 이 11% 지지율은 계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보기 진짜 힘들잖아. 정말 막 논의하지 말고는 진짜 막 실제로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얼마나 적다고 강조하고 싶으신지 알겠어요. 한국 인구를 5,100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5.6%는 약 285만 명입니다. 제가 이거 대본 보내주신 거 보기 전에 공교롭게도 보수 유튜버 구독자 숫자 조사한 통계를 봤거든요. 어땠어요? 진성호 방송이 구독자가 185만이었어요. 와. 그리고 신의 한 수가 159만. 한국 미술 관람 인구에 맞먹는 보수 유튜버 2개가 태극기 두 개를 합치면 뭐 아무 겹치겠지만 그래도. 국내 넷플릭스 활성 이용자 수가 작년 9월 기준으로 1,167만 명입니다. 네, 그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오랫동안 넷플릭스 쓰고 있죠. 네,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이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2 아직 나오기 전이잖아요. 게다가 이 숫자는 다른 숫자랑 엮어봐야 되는 게 OTT 사용 인구는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랑 합해서 봐야죠. 미술 전시를 보는 인구가 넷플릭스 보는 인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감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미술과 관련된 전공을 어릴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과 관련된 전공을 두 분 다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고관여층 꿈나무였기 때문에. 전시를 1년에 몇 번 정도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학생 때는 그래도 저도 거의 10개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줄어서 한 그래도 3개? 적어도 3개? 이 정도. 그렇군요. 저는 정말 담 쌓아놓고 모르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하고요. 그 공개일 그날에 국내 넷플릭스 시청자 수가 413만 명이었다 그래요. 하루에 넷플릭스에 접속한 한국 사람? 한국 서버에 잡힌 사람? 그 전날에 비해서 113만 명 정도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7시간 만에. 그 7시간 동안 오징어 게임을 본 국내 시청자가 대한민국 전역에 1년 동안의 모든 미술 전시 관객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을 거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훨씬. 이해되네요. 네. 해외 시청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유달리 한국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미술 전시에 대해서요? 이거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미국은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도 48%의 전시 관람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2021년에 비해서는 비약적으로 상승했겠지만 2021년까지는 주에 따라서 밖에 아예 못 나가는 데들도 많았으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전시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접근성 차이인가요?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게 되게 희한해요. 되게 대부분 보면 그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30%대에서 50% 사이의 전시 관람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OECD
선진국 아닌 나라에서도 미술 전시 보러 가면 이게 얼마나 일상인지를 사람들의 표정과 옷차림에서 늘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 경험을 했었는데 정말 쓰레빠 찍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늘 드나들고 저는 그 가이드가 설명해주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남자들이 집안일 많이 하는 동네에는 남자들 대부분의 취미 중에 그림 그리는 게 있다. 예. 풍경화. 그래서 집에 돈이 많으면 산수화. 자기 그림 가지고 표구사하고 아니면 뭐 큐레이션도 하고 막 그냥 인프라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가면은 충격이었어요. 서구권만 가도 막 대단히 큰데 막 제일 유명한 데 아니더라도 그냥 바닥에 퍼질러 앉아 있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학교에서 한 10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둥글게 둘러앉아 수업하고 이런 걸 되게 자주 볼 수 있어서 그런 심리적 접근성이 되게 다르지 않을까 싶은.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전시 보러 간 적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예. 프랑스는 2020년에 전시 관람률 40%대가 무너졌는데요. 그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때죠. 그때 진짜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가 났었어요. 일상이 무너졌다. 네, 저녁 시간대 TV를 켜면 그 소식을 되게 심각하게 다뤘었습니다. 전시를 보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게 그게 사회적인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예요. 가오가 이렇게 상해서 어떻게 이런 느낌인가요? 그럼 한국인의 1년 전시 관람률 5.6%가 대단히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관람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그 2018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였었습니다.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미술 전시 관람률이 10%를 넘어간 해가 몇 년 안 됩니다. 이건 이 숫자는 왠지 정치의 역할을 드러내주는 숫자 같기도 하네요. 네. 이걸 이렇게 극적으로 올리려면은 원래 일하던 사람의 능력 노력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공간이 확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간이 늘어나는 것과 그리고 그 전시 자체의 개념 자체도 되게 달라요. 뭔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장벽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전시를 보러 갈 때 저거 어려울 거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전시가 많고 그럼 안 가잖아요. 그 차이가 좀 큽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관람률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한국은 원래 아주 적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바는 미술 전시를 보러 다니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몹시 희한한 취미라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미술계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컬링이나 핸드볼 보러 다니는 인구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미술인데. 예, 미술인데라고 하는 게 왜냐면은 미대생을 엄청나게 뽑아내거든요. 진짜로. 내가 그건 잘 알지. 네. XSFM의 주고객들 중 한 분이거든요. 예. 미대 쿼터가 있다면서요? 네, 미대 쿼터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진짜 한국에 예대가 되게 많은 게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 아일랜드가 몇 년 전쯤에 그 예술인 기본소득이라는 걸 그 실험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일랜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예술 관련 인구가 그때 13,000명, 14,000명,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만 몇천 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요. 12,000명? 근데 그 예술 인구라고 하는 게 예술가 창작자뿐만 아니고 기획자, 스텝, 그리고 방송 스텝, 그 대중 연예인, 뭐 가수, 뭐 배우 등등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자면은 유재석이나 뭐 강원래 씨나 뭐 얼마 안 되네요. 다 합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명은 U2일 거고. 예, 근데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다 합쳐서 한 만 몇천 명 정도인데. 네. 그럼 뭐 방송 스텝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라고 하면은 한국은 아마 마포구에 살고 있는 그런 관련 인구만 만 몇천 명 충분히 넘어갈 겁니다. 한국은 예술과 관련된 것이 본업인 사람의 숫자가 되게 많을 거라고 저도 느껴지네요. 예. 네. 일단 대학 진학률 자체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되게 특이한 나라인데 그중에 예술대학 학생의 비율이 10%를 넘는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대가 뭐 통폐합한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쟤 왜 모든 잡일을 다 잘하지? 그럼 보통 미대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무거나 다 해야 되니까. 타카도 잘 찍고. 네. 네, 그렇게 많은 인구가 기본적으로 그런 인구의 공급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게 문화 콘텐츠화 돼서 보여지는 건 전시잖아요. 그렇죠. 그 전시를 보는 관객은 되게 없는 거예요. 이 구조는 사실상 한국 미술신이 거의 무너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관객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럼 전시나 작품을 파는 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미술인 진짜 극 소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전시 급여, 전시 페이나 네. 뭐 그 전시 입장료로 수익을 내는 작가는 한국의 빵명이고요. 저도 이제 뭐 아는 예술가들이 덜어 있으니까 네. 자기 전시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을 그냥 슬쩍슬쩍 구경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양반들 본인들이 이걸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네. 예, 보통은 관이 주는 프로젝트들, 네. 뭐 큰 아파트가 들어설 때, 큰 공원이 들어설 때 이런 작품들 많이 하고 아니면 그냥 그 미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간을 빌려서 돈을 쓰게 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는 예술가들을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많은 네. 상설 전시 공간을 제가 가봤던 기억들은 다 강원도였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외진 곳에 원주에 있는 평생 뮤지엄상 같은. 원주도 시내도 아니야. 맞아요. 스키장 근처 어디. 네. 저는 이제 횡성, 강릉 이런 데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 어떻게 좀 유복하게 잘 사신 분들이 건물을 예쁘게 지어놓고 상설 전시를 하는 그런 데에는 심지어 막 입소문 나면은 외국 관광객들 버스 대절해서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아니면 평상시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 지금 살아있는 작가가 평상시에 만든 작품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전시회를 해서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저의 갓 졸업한 미대 친구들은 특히 지방에 있는 미대 친구들은 거의 바로 뭐 어디 상품 디자인 이런 쪽에 취업한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좀 순수 미술가의 길을 걷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는 애들은 지금 다 문구류 만들고 있더라고요. 문구류. 닭구 스티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냥 소소한 굿즈들 요새는 소품샵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대체로 그쪽으로 빠져서 일단 돈 벌면서 뭘 준비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았어요. 제 주변에 타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타투도 그쵸 많죠. 예, 우리 노조 지회장도 딴 거 하다가 그렇죠. 돈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전시 관람률이 5.6%다.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소수의 관람객이 열심히 그래도 전시를 보러 다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것은 아직 세부 사항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고요. 2023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 1년에 한 번만 전시를 봤다가 3.3%로 가장 많았고요. 이 중에 제가 있네요. 네, 두 번은 봤다가 2.4%, 네 번 이상 봤다는 열성 관람객이 0.8%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0.8%나 돼요? 네, 0.8%는 한국 인구 5,100만 명에서 0.8%, 한 41만 명 정도가 되겠죠. 자유통일당 지지자만 못한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4번 이상 전시를 봤다는 0.8%도 사실은 열성 관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술 전시는요. 보통은 하루 동안 4-5번 정도는 되게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프라를 기억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은 게 미술관이 많은 도시에 가면 하루 종일 서너 개를 신나게 돌 수 있어요. 맞아요. 다 다닥다닥 붙어있기도 하고. 저도 해보고 알았습니다. 네. 공연이야 음악 공연을 하루에 뭐 2번 3번 연달아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돈이 많이 나가죠. 그렇죠. 그 지산 락페는 1박 2일 붙어 있어야 한 번을 본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혼이 한 10번 빠져나가거든요. 예. 영화도 한 3편 정도 연달아 보면은 되게 힘듭니다. 허리가 부러지죠. 제가 아랍영화제 갔을 때 하루 5편을 연달아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러고 제가 며칠 동안 알아 누웠었어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학대죠, 학대 그건. 근데 미술은 눈으로 보면 끝나잖아요. 감상이 끝나요. 그죠. 유산소예요. 그렇죠. 수 가장 큰 게 걸어 다닐 때 들어가는 시간이고 작품 전시 하나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네네네. 게다가 대부분 무료고 전시 공간들이 다닥다닥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서울 도심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미술 전시 한 4-5곳쯤 도는데 드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긴가 보네요. 근데 그게 웬만큼 큰 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제가 1년에 전시를 한 100번 정도 보는데요. 네. 이게 뭐 직업이에요. 예,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 전시를 보러 갈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되게 자꾸 보게 됩니다. 뭡니까? 일단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몇 명이 앉아 있어요. 그죠. 카운터에 이제 그 방명록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왠지 나와 이질적일 뿐 지들끼리는 동질적인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좀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죠. 종종은 그 몇 명 앉아 있는데 자기들끼리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제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다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요. 편안하게 보세요가 아니라요. 제가 이경혁 씨하고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경혁 씨도 전시를 가끔 보러 다니거든요. 그 자기 주변에도 이제 미술 작가들이 있고 또 관련 전공이 또 그 문화대학원 그런 쪽이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갈 때마다 듣는데요. 그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이 질문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혹시 작가랑 아는 사이냐, 뭐 아니면 뭐 관계자냐, 뭐 대근 뒤신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중립적으로 우리를 잘 모르는 관객은 올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죠. 애당초 모르는 사람이 올 리가 없다. 근데 이거 약간 그 풍기시는 관계자 바이브를 약간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거까지 놀릴까 하다가 우리가 안지가 9년인데 전 기본적으로 놀리잖아요. 손이상의 행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아실 거라 생각하고 건너뛰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부족할 때 사람이 느끼는 그 광경 같은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보러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네. 그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누구 아시냐? 아무도 모르는데요. 서울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 두세 군데, 천만 도시에 두세 군데라는 건 평상시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죠. 예. 그 프로레슬링은 서울에서 안 하거든요. 맞아. 어디서 해요, 그거? 프로레슬링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보러 가자 그런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디 그 서울 강북구에서 한 적 있어가지고 가끔 그리고 또 아예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링 만드는 자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고정으로 해놓는 데들이 있는데 거긴 되게 멀죠. 우리가 보기에는 요즘은 동탄에 송탄이야? 동탄이야? 그런 데 하나 있고 대구 서문시장에 가끔 그래요? 예, 링도 없는 그런 행사 뭔가 행사를 해요. 몰라요 우리. 예. 그런데 가면 아는 사람들끼리만 있어요. 저도 그 프로레슬링 경기 갔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들었어요. 예. 너무 진짜네. 인프라가 부족하면 네. 인프라를 만들어놔도 대중을 상대할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네. 웨스트 문 파이트 더 파이널. 예.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건 물적 인프라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인간적 커뮤니케이션 뭐라고 하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네요. 그런 그 인프라를 말하는 겁니다. 인적 인프라. 네. 여기서 더 나가서 졸전 가면은 이제 그 누구 보러 오셨어요라고 하죠. 그렇죠. 네. 미술계 상황이 이러니까 생기는 변화가 젊은 작가들이 오프라인 전시를 이제 거의 안 열어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자기 작품을 올리면 뭐 팔로워 몇천 명 정도 붙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 1년 정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보다 이미 그냥 자기 개인 인스타그램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예술가가 인스타를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판매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DM 보내가지고. 맞아. 근데 뭐 인스타가 미술이란 매체는 되게 잘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시각적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시각적이기도 하고. 제작 과정을 되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작가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스케치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네, 근데 약간 세리스파잉 비디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 마스킹 테이프 겉에 붙여놓고 맞아요.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마스킹 테이프 떼는 거. 저는 진짜 거, 네. 확실히 취미가 없구나라고 느낀 게 그거 4분짜리로 만들어 놓은 것도 길어서 못 보겠는 거야.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건 알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그런 SNS 말고도 아예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고 판매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외국에도 그런 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생긴 지도 꽤 됐고 대형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굳이 실험을 해서 밝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임을 증명하는 수학자. 네네. 그런 사람들을 우린 연구자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압류. 그 연구자들이 사람들 뇌에다가 이거 연결해 놓고 진짜 이제 그 뇌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술 작품 원본을 봤을 때랑 그거를 디지털 사진으로 찍은 걸 봤을 때랑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게 다를까? 이런 연구 되게 많습니다. 트레디셔널한 전시의 어떤 영험함 같은 걸 알아내고 싶은 거군요. 아우라가 있는가? 혹은 커다란 예술 작품을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볼 때 뇌의 반응이 얼마나 다를까? 그건 게이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연구 되게 많은데 결과는 다 똑같다고 나와요. 그래요? 네. 게임하고는 다르네. 게임은 27인치랑 볼 때랑 7인치로 볼 때랑 되게 다른데 기분이. 그 미술 작품에 관한 이제 그런 연구에서 제가 그 인상 깊게 본 게 스위스 바젤 대학의 연구가 있는데 그 감동을 느끼는 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그 원본 미술 작품을 볼 때보다
디지털 사진으로 볼 때 그 디지털 사진의 채도를 높이면 거기서 감동을 더 많이 받는다. 아 그래서 그걸 많이 하네. 요새 막 그 전시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벽에다가 커다란 이제 천장 높은 공간에다가 빔 쏴가지고 네. 막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걸 막 전체로 쏴서 뭐 빛의 벙커 이러면서 그런 예. 전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되게 사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갔다 왔어요. 그럼 1년에 지난달 말에 지난달 중순에 갔다 네. 왔어요. 네. 아주 재밌고 네.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네.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미디어 전시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계속 네. 움직이고 그 네. 이제 벽과 천장과 바닥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 건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전통적으로 미술 작품이라고 부르는 그런 미술의 경우에는 굳이 오프라인 전시를 가지 않아도 거의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미술 플랫폼 들어가서 보는 게 전시를 직접 가서 느끼는 감동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많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전시를 보러 안 가고요. 예술가들은 점점 더 전시를 열지 않게 됩니다. 이게 흔해서도 늘어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귀해지면 원래 가려다가도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외국하고 차이점은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관객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이 나왔어도 네. 우린 거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하. 그 차이가 뭐에서 발생하느냐? 큰 다른 점이 있는데 한국은 보통 오후 6시 정도면 전시장에 문을 닫습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싫어요, 저. 밤까지 열어 네. 있는 걸 상상해 볼 수가 없네요. 본 적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미술 전시가 뭐 한 5시 반, 6시 좀 길게 해봤자 되게 예외적으로 한 7시 뭐 이런 식이니까 퇴근하고 나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들 이제 다 그러고 있으니까 원래 미술 전시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걸 당연하게들 여기기까지 해요. 안산에 살 때 예. WKB의 신한은행이 정말 잘하던 때였어요. 네. 전주원 감독이 날릴 때. 집에서 별로 구장도 안 멀었거든요. 네. 근데 볼 수가 없어요. 맨날 낮에 하니까. 스포츠 경기. WKBL 맨날 낮에. 예.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손님들도 많이 오니까. 아니 손님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야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주말에 가면 이 5%가 다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전시 많이 봐? 주말에 몰려 있어요. 주말에 몰려 네. 있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대체로 미술 전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저녁 타임이거든요. 대부분 그냥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테이트가 야간 개장 이틀인가 하는데 10시까지 하더라고요. 평일에. 한국도 이제 그 야간 개장 국공립미술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하는 게 도입됐습니다만 얼마 안 됐고 그 이제 그런 테이트 같은 큰 갤러리가 아니라 되게 작은 전시공 그런데도 되게 늦게까지 보통 합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 살았었을 때 전시를 봤던 시간이 거의 뭐 밤 10시, 11시 그랬었어요. 늦게 갈수록 재밌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게 가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늦게 갔었습니다. 저녁에 미술 전시를 볼 수 있고 다른 재밌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시를 보러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늦게까지 미술 전시를 한다. 이게 원래 그랬던 겁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1995년에 개봉한 증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뱅상카슬이 주연했고요. 네, 라엔. 네. 그게 이제 이후에 팝컬처의 대표 영화가 되는 트레인스포팅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영화 나오기 전년에 나왔는데. 네. 둘이 되게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근데 트레인스포팅이 엄청 떠가지고 이 증오도 나중에 한국에서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 프랑스어권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영미권과 달리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뱅상카셀이 굉장한 배우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냥 모니카 벨루치 전 남편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뭐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영화에서 파리시 외곽에 사는 되게 가난하고 분노에 차 있는 그 청년을 뱅상카셀이 연기를 합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영화 속에서 파리 시내에 가서 미술 전시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왜 미술 전시를 보러 갔을까요? 왜죠? 막차가 끊겼어요. 문연대가 거기밖에 없어서. 막차가 끊겨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전시 보러 가야겠다. 찜질방 같은 이런 사례가 그런 곳입니다.
찜질방에다가 전시회를 해요. 찜질방 가끔 저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심야 영화를 예매해가지고 막자 끊겼을 때 그래서 들어가 아무 영화나 끊고 최대한 긴 거 끊어서 가서 자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런 꿀팁 본 적 있긴 하거든요. 90년대 사람들은 많이 그랬어요. PC방도 없던 시절에는. 예, 찜질방 문화도 24시간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극장 많이 가고. 네. 보통 그렇게 저녁 때 밤에 전시를 볼 수 있는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노동 시간이 더 길잖아요. 네. 그래서 퇴근하는 시간이 더 늦어요.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전시장은 다 문을 닫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외국에는 보통 이제 그 저녁 식사하는 레스토랑처럼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전시장을. 네. 그 저녁 식사하는 레스토랑에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가 전시를 하는 문화가 되게 이상하게 들어오면서 좀 약간 좀 변질이 된 게 네. 예술가가 이제 전시를 오픈하면 오픈식 날에 이제 막 케이터링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이제 손님들 와서 이제 막 네, 그렇죠.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와인이랑 뭐 이런 뭐 주전부리 같은 거 막 하면서 뭐 먹으면서 막 대화 나누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는 전시 오픈식을 보통 한 오후 5시쯤 시작을 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전시를. 그렇게 해서 밤 10시, 11시 뭐 좀 길게 하면 한 새벽 1시까지 그렇게 계속 가요. 야구다 야구.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에 계속 사람들이 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와인 먹이고 그러면서 야, 이 작품 좀 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전시 오픈 날에 케이터링을 해요. 그 비슷하게 오후 5시 정도 시작을 해요. 오픈식을. 그러고 나서 한 6시 정도가 되면 전시장 문을 닫고 그럼 다 먹었죠? 치즈 얻어먹으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와인 한 잔 마시고 치즈 몇 개 먹고 나서 이제 2차 가자. 작품을 못 팔지. 그렇죠. 다른 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2차를 가는 거야 그냥.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우리 그 한국도 보면 영화관이나 극장이나 공연장이나 다 저녁 시간에 볼 수 있잖아. 다 저녁 시간에 운영하고. 그래야 장사를 하죠. 그렇죠. 오히려 그 시간대가 메인입니다. 근데 미술만 안 그래요. 이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상평론 함께 할 때마다 미술을 가지고 얘기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신기한 게 늘 나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만 전시 관람률이 진짜 막 택도 안 되게 낮은 겁니다. 그러게 6시 반부터 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좀 하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 약속 가면은 늘 이제 코스가 똑같잖아요. 퇴근하고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좀 얘기 더 하고 싶으면 3시간 룰에 의거하여서 다른 카페 가거나 그렇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카페에 가야 되는 게 너무 싫거든요. 다 미어 터지고 뭐 이렇게 더 먹기도 싫고 그렇다고 영화관에 가자 하기엔 영화관 가면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갈 수도 없고 도서관도 가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좀 전시장 같은 데 가서 걸어다니면서 소화도 시키고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좀 공적 공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미술 공간에서 그 전시를 하는 게 작품을 보러 간다는 것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되게 커요. 사람들이 그 미술 전시를 보러 가는 게 그 작품 좋아서 보러 가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면서 그냥 뭐 밥 먹고 좀 더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미술 전시를 원래 보러 가야 됩니다. 저 화성 행궁길에 그 사람들이 다 막 그 운동하러 다닐 것 같고 데이트하러 다닐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저녁 때 보면 친구들이 그냥 산책하고 있죠. 네, 풀밭에 앉아 있고 대화하기 좋은 곳이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저는 그것도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죠? 한국 미술에서 저녁에 전시를 안 연다는 건 관객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안 연다는 거잖아요. 네. 다수 관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전시에 지원금을 주거나 작품을 사는 건 다수 관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관객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소수만을 위해서 대부분의 미술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낮에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근로소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죠. 그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저녁 시간대 그 사람들 그 VIP만을 위해서 그때 열어줘요. 프라이빗. 그래서 저녁 시간대 안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관을 갔을 때 왜 내가 여기서 소비하는 보람이 없나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큐레이션의 측면에서 이 공간을 만드는 사람의 측면의 입장에서 가끔 오는 대중을 그냥 고객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감성이 어딘가에 묻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 사람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최근에 무슨 전시 봤어요? 이런 화제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고 싶어도 말하기도 어색해요,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요. 네, 전 이걸 대학 다닐 때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딱 4년만. 저도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미술 작가들끼리 모여 있는 단톡방 안에서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최근에 무슨 전시 봤어요? 뭐 이런 물어보면은 되게 이상해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최근에 무슨 영화 봤어요? 이런 거는 만난 지 한 10분만 밖에 안 된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는 대화잖아요. 소개팅 코멘트죠. 그렇죠. 뭐 그냥 뭐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뭐 어떤 음악 듣고 계세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미술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역으로 그건 들어봤어요. 그냥 전혀 미술과 관계없는 전공을 하는 친구인데 자기 요새 인스타에 뭐 전시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좀 가보고 싶다. 네. 근데 혼자 가서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같이 갈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골라서 데려다 주면 안 되냐. 그런 요청을 가끔 받아요. 네. 미술 전시에 관해서 그런 그 대화 소재가 사라진다는 거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힘을 잃은 것입니다. 우린 그걸 영향력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미술은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됩니다. 미술계 안에서는 나름 자기 영역이 있는 창작자나 큐레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 기준에서 보면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한국 미술이 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미술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잣집에 가끔 배달되는 저 어릴 때 얘기인데 이런 미술과 관련된 잡지 같은 거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뭐랄까 잡지 형태의 도록 같은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 부잣집이 아니더라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저요. 근데 그거 비싸요. 동네 부잣집들 그러니까 나는 훔쳐봤어요. 보고 느낀 게 가격이 다 써 있는 걸 보고 작품의 가격? 카탈로그? 그죠. 네네. 이 잡지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만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 부자들이 왜 동학농민운동 시기나 87항쟁에 대한 작품을 사려고 하지? 맞아요. 그거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저항적인 거. 와인 같은 거 아니에요? 에이징. 네,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더 궁금해서 막 파보고 그랬는데 부자들 취미인 거예요, 또 이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미술 작품 바깥에 있는 공공 조형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XSFM 스튜디오가 있는 이 건물 1층에도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진짜 쉣. 혹시 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못 봐도 한 5,000번을 봤을 것 같은데. 그쵸.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백지가 있었다고 해도 믿을 지경이야. 근데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건 알죠. 있다는 건 알아. 분명 오늘 올 때도 오늘 아침에도 보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뭔가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 뭔지 있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어. 난 모르거든. 저도 몰라. 이거거든. 이거 보통 이렇습니다. 바깥에 뭔가 다 이제 작품이 있어요. 이게 한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물을 올리면 의무적으로 미술 조형물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네, 그래서 웬만한 건물엔 다 있어요. 경향신문에 생각하는 태권브이도 그런 건가? 네네. 근데 물어보면은 대부분 기억을 못 해요. 그 건물에 실제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절대 몰라. 절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못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못생기면 대단히 못생기면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오히려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아까 경향신문에 생각하는 태권브이 못생겼어. 그렇죠. 차라리 그런 거는 기억에 남을 수가 맞아요. 있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거 여의도 한국 교직원 공제회관 앞에 더 K 꿈나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충격적이어서 제목도 찾아봤었거든요. 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건데요? 무궁화 나무인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도깨비 방망이의 형상을 한 줄기와 가지가 있고 그 줄기 끝에 무궁화가 있어요. 근데 되게 커요. 왜 그런 거 만들었을까? 너무 숭하게 그래서 그 인터뷰 상상하기에는 상당히 흉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 인터뷰도 제가 봤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겼다고 되게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기억났어요 이거는. 정말로 저는 또 막 기억에 남는 게 청양군인가 갔을 때 커다란 구기자 모양 조형물을 봤어요. 구기자 모양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막 특산물 엄청 크게 만들고 그런 건 기억에 남는데 구기자 모양 오히려 그냥 예술 작품으로서 진짜 숭하네. 막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런 것들을 우리 맨날 보는데도 기억을 못 해요. 경향신문사 앞에 로봇의 제목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구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구청 바로 앞에 있는 조형물을 모르더라고. 몰라. 근데 그 사람은 맨날마다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냥 출퇴근하면서 보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흡연구역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분명히 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봐요. 모르는 거지. 안 봐요.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지나가면서 다 봤을 거예요.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야.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예술 작품은 우리 스튜디오의 콘솔 옆에 걸려 있는 한 미대생이 그려주신 저를 형상화했다는 알파카. 그랬어요? 그림. 저는 그냥 라마네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보고 했던 말이 그거예요. 라마네. 알파카예요. 네. 죄송합니다. 몰라서. 되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매일 보는데 또 기억을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해석을 들어봅시다. 네. 우리 그 작품이 있는 공간에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물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법령에 따라서 그냥 만든 거예요. 하다못해 그 작품을 놓는 동네에 어떤 뭐 역사라든가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작품들은 정말 아무 뜬금없이 그냥 딱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볼 뿐이지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겁니다. 건조 에디터님, 네. 우리 마포역 앞에 네. 그 작은 공원 있잖아요. 그 복사꽃 어쩌고 공원 그거요. 아이들 놀이터도 아니고 분수가 나오는 화장실이 딸려 있는 그 거기 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그 화장실 특이하게 생긴 거. 네. 그 지하철인지 전차인지 그쵸. 화장실. 네, 기차입니다. 기차. 네, 기차. 그래도 화장실. 안 해. 그건 기억을 하죠. 네, 그거 보고 참 귀엽게 만들었네 이러면서. 이게 그 XSFM 건물이 있는 1층에 있는 것보다 그걸 본 날이 훨씬 적었을 텐데. 네. 근데 그건 기억을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마포역 앞에 있는 그 기차 모양의 화장실은 옛날에 서울 기차 종착지였던 마포역의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서울의 이제 전차 라인에는 그 서대문과 서대문의 그 미술관 앞과 마포역 앞에 그 관련된 비슷하게 생긴 게 있죠. 네. 예, 전차 모양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놓치는 아이와 엄마와 개 이런 게 딱 써 있으면 딱 기억나거든요. 좀 기억나죠. 그리고 그 앞에 그 공원 가기 좀 더 앞에 그 역 출입구 바로 앞에 그 담배존 있잖아요. 네. 거기도 그 관련 설명 뭐 써 있는 거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있습니다. 복숭아 어쩌구가 있죠. 네. 결국 이런 게 다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그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외부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작품인데도 물어보질 않아요. 계엄령 같은 거군요.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해요. 그리고 그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에 어떤 이야기나 뭐 그런 서사를 전혀 담지 않아요. 작품이 포고되었어요.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하듯이 그렇게 그냥 제시가 돼요.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것도 되게 차이가 큽니다. 자꾸 다른 나라 얘기하면 짜치는데 한국이 영화나 음악 같은 분야는 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되게 많이 가까이 있고 그래서 되게 잘하는데 미술만 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면 K-팝이 원래 한국 가요 장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던 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인프라가 늘 맞닿아 있는 시장이었다면. 네. 자, 이제 서양 대부분 나라들 예를 들면 50년대와 60년대에 거기는 이제 다 서유럽은 다 전쟁으로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도시를 다시 세우고 망가진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공공미술 작품을 하나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도시를 꾸며야 되니까요. 이게 심시티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미술이 있어야 돼. 뭐 어쨌든 뭐가 있긴 있어야 됐다. 맞아요. 저도 동물의 숲 하면서 저희 집 앞에 그 밀로의 비너스 났거든요. 그런 거 놔야 되죠. 그거 비싸지 않냐? 전 그 안에서는 이제 졸부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전후 부흥기의 서양에서 일어났던 일관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작품을 막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 외국에서요. 그 50~60년대에 대충 관청의 공무원이 심사를 해서 도장 꽝 찍어주고 세금으로 작품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작품들을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 실제로 살고 있고 그 앞에서 맨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뭐가 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10분째 고민하고 있는데 1층에 뭐 있는지 나 절대 모릅니다. 예. 오늘 나가면서 봐야겠다. 제가 지금 20년 전부터 봤거든. 다시 말해 20년째 보고 있거든. 20년째. 근데 본 적이 없어요. 머릿속에 넣은 적이 없어요.
아이고. 왠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자기들 삶이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품을 만들 때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정체성을 반영하거나 혹은 작품 만드는 과정에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거나 하는 미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네.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네요, 오늘은. 네, 이것도 되게 미술 운동으로서 미술을 더 진보적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를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푸블리그 아트. 네. 자, 다른 나라에서 70년대 초반에 시작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2008년이었습니다. 그래요? 엄청 늦네요. 굉장한 시차가 있죠. 네. 한 90년대도 아니고. 네, 40년 가까운 시차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식입니다. 네. 근데 한국식 행정을 거치면서 약간 이상해졌어요. 이명박식 행정을 거치면서. 그때 그 당시 이제 서울시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작 동네 사람들은 그 뭐 남의 작품 만드는데 왜 내가 거기 끌려가가지고 뭐 그런 거 해야 돼? 라는 그런 그 동원되는 느낌이니까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생판 남인 예술가의 작품을 무료 봉사하는 기분이 들게 했던 거예요. 돈도 안 주는데. 네. 그래서 실패했고 그랬다가 2010년도에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그런 방식을 좀 더 다듬어서 구체화를 했고요. 그거는 다듬어서 구체화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작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작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부터 이제 모아서 의견을 뭐 간담회 같은 거 시민 간담회 이런 거 해가지고 의견 반영. 그 정도까지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그 노력을 했겠죠. 손바닥 찌는 것보다는. 네. 그게 이제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201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은 뭐 서울 낙산이라든가 뭐 홍제천 뭐 그런데 뭐 아니면 뭐 이제 홍제천에 가면 뭐 참 많습니다. 네, 그 홍제천 그 지하로 이제 내려가는 뭐 그런 뭐 있는데 그 안에 뭐 작품들이 막 있어요. 그게 서울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작품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낙산이라 함은 그 동대문이 보이는 그 창신동. 예, 맞아요. 예, 그 성곽 있는 길 그쪽 말씀하시는 그쪽입니다. 네. 뭐 이제 가락시장 그런 데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낙산 같은 경우는 노인정 같은 데다가 노인들이 만든 거 붙여놓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고요. 근데 이런 방식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관청이 먼저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거 하자라는 걸 결정을 해서 예술가한테 하청을 줍니다. 그럼 예술가가 무슨 작품을 만들지를 먼저 결정을 해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군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은 창작의 희열을 느낄 방법이 없어요. 네,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불려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참여의 비율을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말하자면은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발적으로 깊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식의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점점 더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술가가 다 만들어 놓은 작품에 손도장을 찍고 간다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아요? 네, 그 신림역인가 영등포역인가 그 동네 초등학교 애들한테 타일에 하나씩 그림 그리기 시켜가지고 벽 전체 꾸며놓은 복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복도가 애들이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막 예나 언니랑 결혼할래요 뭐 이런 거 적혀 있거든요. 보다 보면 아이돌 멤버와의 결혼 선언 뭐 이런 거 적혀 있어요. 네. 그건 그냥 동네 아무 술집이나 떡볶이집이나 가도 다 있는 것이잖아. 그 창원 NC파크 앞에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시민들이 팬들이 적어놓은 것들이 이제 타일로 적혀 있는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놔가지고 오만 얘기가 다 써 있는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런 좋은 것들이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손바닥 뭐 뭔 상관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그냥 예술 작가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부품을 조립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그나마 이제 최근 한 10여 년 동안 한국 미술이 그나마 민주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첫 시도는 망하죠. 네. 첫 시도 근데 지금 이게 한 10여 년 됐다니까요. 그렇죠. 네. 17년 됐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것조차도 여전히 되게 드문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 한국에 그냥 보통 그럼 일반적으로 그런 공공예술작품 그런 거 설치하고 만들고 제작하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산 영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였던 우물가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벽화를 그려놨어요. 아, 영도구는 스스로 이제 우리가 벽화 때문에 흥했다라고 생각을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득을 좀 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거를 그냥 관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화가한테 일을 줘서 일방적으로 그렸습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영도의 지역 공동체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 영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그 우물가 다시 만들어 달라고 막 했는데도 안 들어줘. 그래서 이제 그냥 관광객이 와서 그냥 사진 찍고 가는 그런 동네가 돼버리고 자꾸 관광객들만 오고 그러니까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삶이 파괴가 되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네. 빠져나갑니다. 특히 저 흰여울 바닷가 쪽 동네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취재는 꽤 많았어요. 네. 예, 거기 관광객 정말 많이 가잖아요. 네. 영화 변호인 이후로. 사실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제 그 관청의 입장에서는 그냥 관광객이 많이 왔다, 흥행했다. 그걸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이제 혼 안 나면 되고 네. 구의회에서 저 신소리 안 들으면 되고. 네. 맞아요. 감천마을 거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부산에서는. 네. 네, 거기도 보면 너무 예쁜데. 네. 감천마을이 되게 대표적이죠. 유지보수가 안 된 느낌? 네. 네. 그 아까 관광객 과다한 그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그 뭔가 아기자기한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그 안에 계단이나 이런 게 너무 좁고 막 단차도 네. 크고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네. 그 색깔 칠해놔가지고 그냥 뭐 보수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더 고령 분들 사시는데 요즘은 좀 불편하지 어떤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네. 관련된 르포가 상당히 많았죠. 네. 네. 이런 것도 역시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왜죠? 미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관청에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내려보내고 시민들이 따라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시민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모르긴 몰라도 평균적으로 네. 좀 더 공익에 부합했을 거예요. 네. 아, 그랬겠죠, 당연히. 왜 이렇게 벽화를 좋아하나? 자, 한국이 뒤늦게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을 시작한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에서 생긴 한계를 다른 나라들은 이미 8, 90년대 다 겪었습니다. 70년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걔네가 하는 일은 미술 작품의 결정 권한을 아예 시민들한테 줘버립니다. 시민 공동체가 스스로 협의를 하고 여기다가 어떤 작품을 놓겠다 아니면 이 거리를 어떤 식으로 꾸며야겠다 그런 거를 자기네가 결정을 해요. 되게 긴 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토론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을 반영하고 공통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작품을 주제부터 내용, 형식까지 다 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예술가한테 제작만 맡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지금은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졌다면 그 과정도 네. 정례화돼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냥 동네 아예 사람들이 레귤러로 되어 어디서 있어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네. 모이고 혹은 온라인으로 어떤 이야기를 준 다음에 네. 그걸 조절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네. 예, 나중에 이제 이게 안이 결정되면은 이걸로 뭐 따라장터 같은 곳에 예술가 구함 예. 하고 불러와가지고 그 예술가한테 동네 사람들 혹은 이제 관청에서 이걸 이야기를 정리한 사람이 또 설명해주고. 네.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특히 뭐 캐나다 위니펙 시티의 사례가 아주 독특한데 거기는 공공 조형물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거리 장식이라든가 뭐 퍼포먼스 작품까지도 다 시민들이 결정합니다. 저 여기 아까 사이트 잠깐 들어가 봤는데 예. 자전거 거치대 모양도 뭔가 디자인 특이하게 해가지고 네.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디자인을 특이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죠. 그냥 네. 그 자전거 거치대를 한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 지나다니는 길을 확보하고 네. 그런 운동의 과정이 다 있어요. 도시 전체가 그런 걸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서 위니펙 시의 미술은 다 시민들의 이야기잖아요. 다 자기들의 역사이고 그러면 미술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저 작품 만들 때 우리 삼촌이 얘기해가지고 만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뭐 저 작품은 옛날에 여기 살던 원주민들의 역사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공공조형물, 광의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아파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빠가 지었어. 왜냐하면 빌딩은 20세기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니까 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너무 흔해서 그렇지. 저 건물 지을 때 우리 아빠가 저거 같이 지었었어. 네. 그 근데 그거 말고 네. 다른 예쁜 것들, 네. 다른 기억에 남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뭘 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가가 작품을 잘 만드는 걸 넘어서서 어차피 예술가가 작품 잘 만들어봤자 그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면은 똑같이 감동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같은 디지털 복제 시대에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미술 작품이 미술의 영향력이 더 커지려면 그 미술을 만들고 보여주는 방식을 더 진보적으로 민주적으로 앞당겨야 되는 거예요. 민주적이지 않으면 미술도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꼴랑 5.6%의 관객이 보는 미술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갑자기 올 겨울에 아이돌도 아니고 아이돌 노래도 아니고 응원봉이 문화적인 힘이 생겼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본다는 걸 인식해서 더 확산되잖아요. 예. 미술은 그런 힘이 한국에 없다. 그 응원봉 디자인하신 분의 영향력이 제가 장담을 하는데 호언을 할 수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현대미술가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당연하죠. 이해됩니다. 네. 그런 곳에서 그 반면에 이제 위니펙시 같이 사회 공동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곳은 미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공동체 미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북유럽식으로 미술을 정의하면 공동체 미술이 곧 현대미술입니다. 그래요?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그게 곧 공동체 미술이란 뜻이에요. 북유럽에서는 현대미술이 공동체 미술이란 뜻이라고 위키피디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미술의 동시대성이고 진보성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것만 현대미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전거 정류장을 동네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기깔나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현대미술이고 그렇지 않고 뭐 이제 미술관 안에서 레이저를 쏘고 막 그 영상 틀어놓고 그건 전통적인 예술이고 이런 차이예요. 구태다. 구태라고 할 수가 그 전통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제 그것도 되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그 현대 미술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북유럽 예술가들은 다 공동체 미술을 하더라고요. 예술가 중심적인 작가주의적인 미술은 그냥 좀 이제 전통적인 그런 걸로 보고 예술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예술가는 사회 안에서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존재이지 권위 있는 막 엘리트 같은 그런 존재를 보질 않아요. 기억이 나네요. 저희가 학교 수업 들었을 때 이제 뭐 무슨 미학의 역사를 막 쫙 배우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출연한 어떤 개념들 중에 하나가 관계미학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작자와 이제 관람자 간의 이제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미학이 되게 작품의 코어가 돼야 된다. 그런. 무려 그 알실은 그런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술하는 분을 모셔서. 자, 이거는 유럽의 예술 개념이 우리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회 그 자체의 차이예요. 예술 개념의 차이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발달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외양을 쓴 권위주의 내지는 꼰대주의 사회에서 예를 들면 난리면이라고 하면 난리면이라고 들어야 되는 사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권위주의 예술이죠. 네,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문화가 예술이 사회를 닮아요. 정치를 닮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예술가가 지멋대로 이게 예술이요 하면은 저게 예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현대 미술인 줄 알아요. 그 예술은 코바나 콘텐츠에만 존재하는 거죠. 대충 그런 느낌이 돼버려요. 정치와 사회와 문화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닮습니다. 그러다가 넓은 세상을 갑자기 들여다보면은 뭔가 우리는 되게 다르네, 우리만 되게 이상하네 라는 거를 갑자기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XSFM입니다. 음악 프로듀서 단편성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근홍의 바꿔야 해입니다. 언젠가 올 좋은 날을 위해 바위처럼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 민중가요의 새로운 발견, 새노래 프로젝트 2025년 2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새노래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세요. 새노래 프로젝트 앨범, 특별 제작한 머그컵과 의상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이 프로젝트는 민주노총과 함께합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 파격 행사를 하신다고 해요. 10개 구매 시 30% 할인입니다. 친척들에게 프리미엄 치약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에 쟁여두기 좋은 행사예요. 네.
하나씩 나눠줘 보세요.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번 요새 리뉴얼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사무실에 한번 방문하신 걸 봤어요. 현재까지도 계속된 테스트로 최고의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버전이 나오기 전에 지금 있는 재고가 아주 크게 할인됩니다. 유통기한은 25년 10월 말까지예요. 다 못 쓰실 리는 없죠. 네, 넉넉하죠. 네. 보통 치약 뭐 양은 다 비슷하니까 뭐 표준 용량인 걸 하나 사면은 보통 길게 써도 한 2달? 그렇지 않나요? 네. 그때까지 다 못 쓸까봐 걱정돼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10월 말까지 현재 구매한 요즘 치약을 사용 못할 시에는 새롭게 제작된 요즘 치약으로 모두 무상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분명히 올해 10월까지 다 못 쓸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굳이 또 걱정을 하셔서 이런 해결책까지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럼 구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고 막 나눠주시고 양치도 원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간만에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상평론 드렸습니다. 이런 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확실히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문화권이 우리에 비해서 어떤 게 더 권위적인지 어떤 게 더 민주적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미술의 측면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던 게 쫙 떠올라요. 아, 그렇죠. 그 다른 나라 여행 가시면서 막 보시는 것들 있죠. 맞아요. 특히 뭐 대학 내에 있는 미술관만 가도 뭔가 되게 그 지역에 특히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주민들이 원래 이 땅에 모였는데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추적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레거시를 추적해 나가는 작품들이 진짜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대만만 가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꼭 후손들만 아니라 그냥 거기 주민들도 다 참여해가지고 얘기한 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옆에 같이 전시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시 컨텐츠를 만든 데에서 내가 뭘 봤나 생각하니까 앞에서 건조가 얘기했던 빛을 쏴서 겁나 모든 게 이쁜 그 야광 해파리 같은 게 이렇게 빛을 쫙 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 예쁜 데 있잖아요. 사진 찍어도 내 얼굴 안 나오는 맞아요. 싼 거 쓰면 모든 게 역광인. 맥스 프로를 써야 잘 찍히는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계속 짚었던 여기 엘리트 여기서는 작가가 자기 의지대로 만든 것. 그래서 이걸 해석하려면 작가의 머릿속에 들어가느라 옛날 미학도의 방식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구조가 너무 고착화돼 있어서 이게 되게 이상한 정말 한국식인 게 아까 저기 건조 에디터가 그 관계 미학 얘기했잖아요. 니콜라 부리오. 그 미학 이론을 그냥 미술관 안에서 작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미술에 그 이론을 사용을 해요. 맞아요. 억지로 어거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막 이상한 작품 막 키오스크 누르면은 관계미학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 미술관에 모든 사람이 일단 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그 작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맞아요. 보러 오지도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시작한 지 1시간. 1시간 됐습니까? 잠깐 쉬어도 될까요? 광고 아까 들었는데? 들었는데 조금만 더 듣고 올게요. 네, 또 한 번 더 들읍시다. 그렇죠, 뭐. 우리가 아직 9년인데요. XSFM입니다.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네, 본의 아니게 광고를 2번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옛날에 녹음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동안에 나온 속보 중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추정 남성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 윤석열 추정 남성. 네.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김정은이나 김주의 취급을 받고 있어요. 네. 건강 이상설 김정은 주애를 대동하고 어디서 무엇 땡땡땡. 어. 네. 아, 그
윤석열 추정 남성이라는 거는 아직 윤석열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계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는 가까이서 보기 어렵거든요. 네. 네. 김정은이네요. 진짜 김정은 취급이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모자란 곳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공동체 미술이에요. 네. 네.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마지막에? 공동체 미술이 현대 미술이다. 아, 네. 시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매일마다 봐야 될 그 작품의 주제와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 미술이 아무튼 한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디 있어요? 그걸 도입한 사람이 접니다. 눈앞에 있다. 시조세요? 저예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냥 그 알실에서 한번 쓱 언급한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무슨 뭐 전시기획 뭐 그런 거 한다고 네. 뭐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네. 공동체 미술의 태조예요. 근데 네. 태조. 제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공동체를 조직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뭐 만들래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어디로 가다 회군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노원구에서. 예, 노원구에서 해요. 1년 내내 얘기하게 만듭니다. 뭐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 모아놓고서 무슨 얘기 하실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작품 만들어요. 커뮤니케이터. 네. 제가 그 알실에서 기획감독 뭐 그런 거 한다고 뭐 얘기 잠깐 했었을 때 아마 그 해의 관객 수가 46만 명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렇대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96만 명이 됐고 작년 2024년에는 12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1년에 전시 한 번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근데 여기 반쯤? 122만 명이 네. 진짜 122만 명이 아니고 뭐? 아니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막 보는 분들 있잖아요. 네. 세 번 봤다는 분들은 제가 꽤 많이 만나봤어요. 여기 메뉴의 특성이 있는데 야외. 네. 그러면 이제 오고 가면 계속 보게 네. 되니까. 4번 봤다는 분들은 거의 못 봤고 저 오늘 세 번째로 보는 거야 막 그런 분들은 진짜 많이 그렇군요. 봤어요. 어쨌든 12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9단위 기초자치단체 프로젝트로는 엄청 크죠. 네. 광주 비엔날레 관객 수가 참고로 50만 명입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만들어내는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네. 네. 물론 거기는 이제 유료고 우리는 무료니까 뭐 정확하게 그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도 상당히 크니까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네. 적지 않아요. 네. 이게 이게 관객 수를 어떻게 내냐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럼 KT가 통계를 내줘요. 유동인구 저희 그 국회 앞에 모인 시민 그거랑 똑같은 방식. 그거 하는 거랑 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시 관객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와서 얼마나 머무르고 어느 지역으로 빠져나갔는가. 생활인구.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연령대별, 성별 뭐 그런 것도 나와요. 외국인 비율도 나와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이 전시로 행정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장관? 네. 이상민? 잘했다고 표창을 주더라고요. 나가 부역자. 근데 행정부 표창을 받은 미술 전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그러게요. 제가 문체부가 아니라. 제가 되게 그러니까 뭐 잘했다고 주는 거죠. 어쨌든 뭐 행정적으로 잘했다. 근데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행정부 장관이 잘렸잖아요. 탄핵당합니다. 내란에 가담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의 업적은 손이상 상 준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상 준 게 아니고 전시에 상을 준 전시에 상 준 거. 희귀템 그런 가지게 되셨네요. 탄핵당한 행안부 장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전시가 갖고 있어요. 네. 그보다 더 좋았던 건 사람들한테 뭐 만들지 물어보고 계속 토론을 시켜서 주제와 내용, 형식을 다 결정하게 해서 만든 작품을 전시 끝나고 연구 설치를 해놨습니다. 연구예요? 그래요? 네. 그 작품은 동네 사람들의 공동 소유가 되는 거고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작품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그것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저희 아까 밖에서 잠깐 벽화 얘기했었잖아요. 네. 시골에 왜 이렇게 다 벽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건조티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 그거 한 3년만 지나면 빛 바래고 또 꼭 이상한 토토로 같은 캐릭터 그려놓거든요. 토토로 눈알 있는 부분에 그 벽지가 뜯어져요. 그 페인트가. 그렇죠. 그래서 갈수록 되게 횡숭그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도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해요? 네.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관청에서 다 못하고 진짜 시민들이 해야 돼요. 직접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어떤 일을 떠맡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앞으로도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게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네. 오늘은 손이상 자랑 시간입니다. 잠깐 할 거예요. 별로 안 합니다. 네. 사실 이거 행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외국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없고요. 조례도 없고요. 선례도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주민들이 소유로 할 수 있게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책임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자체나 관청이 직접 미술 작품을 구입하는 건 돼요. 혹은 제작 하청을 맡기는 건 돼요. 그건 많이 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이 전시 끝나고 나서 이 작품을 그것도 제가 갖다 놓으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만든 건데 당연히 우리 거 아니야. 그렇게 그렇네요. 막 민원을 계속 넣어가지고 그래서 갖다 놓게 됐는데 보니까 정상적으로 거기다가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려면은 구청이 구입을 해야 돼. 그 공모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규정이 없는 건 원래는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풀었냐면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시민들이 작품을 거치하는 방식으로 뒀습니다. 이것도 커뮤니케이터가 해야 될 일이죠. 네, 사실 근데 이걸 제가 양쪽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는 사이에 그냥 굴러가게끔 뒀습니다. 그냥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해야지 굴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선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왕에 구는 사람들이 많이 산책로로 쓰는 곳에 땅을 빌려줬고 그 작품을 설치한 곳은 약간 다른 곳. 그래요? 그 작품을 만드는 데에 그걸 결정을 한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 상계 8동입니다. 그쪽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매년마다 시민들이 그렇게 결정한 작품들이 계속 그 구 내에 생기겠죠. 그걸 통해서 시민 공동체가 계속 만들어지고요. 네. 이 짓을 제가 처음 했다는 거는 공동체 미술에 관한 한 제가 국내 최고 전문가란 뜻이에요. 그렇답니다. 아직은 나밖에 없으니까. 네. 1인자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안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제 그래봤자 미술 전시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저는 미술 현장을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되게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워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진다고요? 네. 제가 느끼기엔 주변 친구들 말로 그랬어요. 약간 이걸 대체 누가 봐로 요약되는 그 감상이 적어도 있잖아요. 예술가가 피드백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건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도 안 본다는 거는. 자, 그러면 어떻게 122만 명이나 보러 오는 전시가 됐느냐. 뭐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큐레이터가 있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전시를 밤에 굴립니다. 좋네요. 오후 6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야간에 야외에서 전시를 하면서 빛을 소재로 사용하는 작품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린 6시에 시작하는데 한 7시 반쯤 되면 그때부터 막 몰려오는 저녁 먹고 산책 나오는 시간이죠. 그렇죠. 저녁 먹고. 근데 전시를 하지 않는 기간 중에 안 나오는데 전시를 하는 기간 중에는 겸사겸사 그렇게 뭐 한다더라. 이렇게 보러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특히나 그쪽 지역에 선생이 있는 그 구뿐 아니라 그쪽 지역이 그냥 말 그대로 주택 밀집 지역이고 맞아요. 그냥 말하자면 베드타운이죠. 아무것도 없고 선생이 있는 구는 베드타운 빼면 학원밖에 없어요. 학원, 그렇죠. 거기 그 학원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는 분이 지금 앞에 말씀하고 그렇죠. 계십니다. 그래서 애들 엄마 아빠도 학원에 근무했던 저 같은 재종반 선생 같은 사람도 거기서 무슨 엔터테인먼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겁나 삭막합니다. 프랜차이즈 식당밖에 없고. 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요? 지금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냥 식당이 좀 되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정말 이렇게 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문화적인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모여옵니다. 그 전시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예 아침 점심에 전시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녁 시간이 메인이 되면은 되게 달라져요. 거기서 업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노동 조건이 되죠. 그러면. 네. 그 야구장 알바 왜 하는데요? 모든 업무 시간이 다 야간 수당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발이 부러져서 휠체어를 한 반년 동안 타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기록을 방송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 사실에서 막 한 적도 있고. 그때 정말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보러 갈 수 있는 전시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막 대한공간에서 하는 전시 같은 건 기본적으로 거의 다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조금 큰 갤러리라고 해도
1층 전시를 보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계단밖에 없잖아. 그럼 못 가는 거예요. 2층은. 그래서 네. 어떻게 저렇게 법에 맞춘다고 그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개방 안 해놓고 휠체어 유저가 있으면 그분이 버전 눌러서 기다려야 돼요. 예, 결국 불편해요. 네. 국공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전시를 볼 수는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네, 지난번에 이상평론 몇 회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이상평론에서 그 얘기 했었습니다. 네, 휠체어로 화장실 못 가는 이야기. 네, 휠체어 칸이 아예 없거나 휠체어 칸이 있어도 화장실 앞에 긴 벤치가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휠체어를 타고 터널 해야 되는데 그 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게 그 국공립미술관이었었거든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방송사에서 2층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장애인 화장실은 2층에만 있더라. 네. 네. 그 의지죠 어떤. 그때 한이 엄청 맺혀서 접근성을 늘리는 작업을 엄청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장애 당사자분들 만나면서 여기저기 자문 받으러 다녔고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전시 공간까지 올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 위치라든가 주변에 휠체어 전용 화장실 위치 같은 걸 다 파악해서 전부 다 표기를 해놓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역 정부의 조례에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돼요, 진짜로. 길 안내 같은 거 할 때에도 보통 그냥 길 안내하면은 어느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이건 아무도 못 찾아가요. 아니 저는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찾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그 처음 오시는 게스트분들이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근데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내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 길이 있어도 휠체어를 타고는 못 지나가는 길들이 되게 많습니다. 턱이 있다든지 해서. 뭐 혹은 갈 수 있더라도 뭔가 그 턱을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렵거나 그런 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라고 치면 엘리베이터 승강장으로 나와서 앞으로 몇 미터를 가서 뭐 길을 건너고 그 다음에 땡플러스 앞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오십시오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 휠체어를 타고 바퀴가 달린 걸 끌고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정확하게 다 표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 휠체어 유저들만을 위해 난리법석이라고 생각하는 공익에 도움이 안 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자동차 내비를 볼 때 오토바이 모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고속도로를 피하게 해주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탈 것을 탔느냐에 따라서 루틴을 다르게 설계해주는 건 기본입니다. 네. 이제 도시에서는. 근데 이런 거는 공적인 일이니까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민간 회사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근데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시키면 안 합니다. 업무가 없어요. 업무 영역이 없잖아. 그걸 하는 담당자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업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업무가 아니고 자기 업무는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일이 더 생기니까 그걸 하려면은 막 야근까지 해야 되고 막 며칠 동안 막 고생을 해야 돼. 본인 입장에서 부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제가 다 확인하고 다 직접 다 다니면서 그거 다 보고 그 안내 문구의 마지막 한 글자까지 전부 다 씁니다. 자랑이 기네 오늘. 근데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놓으면은 그 다음 해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례가 생긴다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번 해놓으면은 은근히 자리 잡긴 쉽죠. 네. 그리고 뭐 휠체어 전용 택시 승강장 같은 것도 전시를 위해서 따로 만들고요. 막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랑 유아차를 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저 몰랐어요. 아, 눈으로 보이는군요. 그냥 대놓고 보여요. 진짜 많이 와요. 뭐가 딱히 뭐 특별해서 온다기보다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잘 돼 있네. 그러면 오는 겁니다. 저는 전국의 기획자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 유저들이 보통 혼자 오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다 동반하고 올 때가 많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우고 늘리는 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한국이 참 고민을 안 하는 편이에요, 은근히. 네. 이게 그 예술가들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관객이 많이 오는 전시가 반드시 좋은 전시라고는 할 수 없고, 뭐 관객이 많은 그런 작품이 반드시 좋은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걸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고서 그 예술 작업을 한다는 건 되게 이상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관객이 많이 와야 하니까 안 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객이 많이 올 방법을 차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저는 이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진보적으로 만들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대하더라고요. 윤리적이고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진보를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뽑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노동 시간을 줄이자. 이거 진보적인 주장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 시간이 길면은 암 같은 중증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나라 경제를 위한 일이에요. 네. 그렇게 나라 경제를 위해서 진보적인 방식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부의 개념이 우리 어른들에게 어떻게 달랐느냐. 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한 부의 개념은 과로사 하더라도 아버지가 빨리빨리 모아놔가지고 좋은 데 투자하고 네. 자린고비처럼 아무 돈 한 푼도 안 쓰고 살고 그러면 부를 얻는 대신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예. 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 허구한 날 떠드는 부는 얼마를 벌었든 간에 좋아하는 걸 하고 네. 최대한 많이 놀고 여유롭게 살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네. 그건 진짜 돈과 관련이 있을 때 관련 없는 분야들도 있거든요. 네. 예.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냥 부를 많이 쌓는 것만으로 부자가 그렇게 부유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생각하는 풍족함은 어떤 모양으로 생겨 먹었는가를 네. 생각하면 진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저는 진보를 수단으로 취급을 하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갑자기 박정희 같은 소리를 건강보험을 만들겠다. 나부터 일을 적게 하겠다. 일주일에 4일만 일하겠다. 그렇죠. 월급은 똑같이 내놔라. 그렇죠. 이게 이제 나라 전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적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우리 그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전시를 많이 보러 가야지. 그런 말씀입니다. 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저는 막 민주주의를 막 피 흘려서 지켜야 하는 어떤 숭고한 이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굴려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겨울에 그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앞에 선배들 그리고 앞에서 배운 많은 정치에 대한 현인들이 써놓은 석학들이 써놓은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네. 보통 20세기의 관점은 그랬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더 나은 제도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서 쓰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근데 저는 그 말 안에 진짜 함정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의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이번에 특히 느꼈어요. 아, 정답은 민주주의가 맞구나. 예. 그게 과학적인 방식이잖아요. 예. 네. 저는 전시에 홍보비 거의 안 쓰거든요. 어차피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뭐 막 맨날 물어보고 막 의견 듣고 다니기 때문에 뭔가 한다는 걸 동네 사람들은 안다. 알고 있어요. 그럼 홍보를 안 해도 되니까 돈이 굳잖아요. 이거거든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뭘 이제 일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다니고 얘기를 듣고 들으러 다니고 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알아서 홍보를 대신해 줄 것이다. 네, 그렇게 그냥 돼요. 예를 들면 그 어떤 대학에서 학교 방침을 바꾸는데 학생들 얘기를 안 듣고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막 갑자기 공학으로 바꾼다거나. 그러면 뭐 졸업할 때 토익 점수를 엄청 높게 설정한다거나 간다거나 뭐 그런 거. 그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들고 일어나는 레벨이 정당한 수준이냐는 별개로 하고 애초에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설득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으면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가 일어나잖아요. 공학전환 같은 사례가 딱 그렇죠. 네. 예. 그거 뭐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무처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이 예를 들면 국가 연구 개발비를 갑자기 대폭 삭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나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과학자들이 못 들고 일어나게 하려고 사실은 R&D 예산을 늘렸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냥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손해냐고요. 그러니까 다 민주주의를 안에서 비효율적이게 된 사례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정부 권한이니까 막 마음대로 해야지. 그건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거죠.
만일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얘기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손해가 일어납니다. 네. 역적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내란을 일으키는 건 내 권한이다. 네. 법에 있는. 그래서 일어난 손해가 얼마나 커요. 지금 환율 올라가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물건 짓고 하는데 네. 우리의 취미잖아요. 쓸데없는 물건 짓고. 그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네.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태무에 가면 사실은 사훈이 그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것만 팔자. 필요 없다면 팝니다. 왜 최근에 저 유명해진 짤 있잖아요. 태무의 물류공장에 불이 나서 $56에 네. 손해를 내고 전소. 그런 걸 못 사게 됐다고. 네.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거는 그건 뭐 비윤리적이거나 나쁜 거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무능한 거예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게 만들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접근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이 손해를 아니고 최소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는 꽤나 보수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고. 사회가 멀쩡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제가 어제부터 아까부터 고민인 게 21세기 대한민국에 과연 순장 제도를 부활시켜야 하는가. 가야로 돌아왔어요. 네. 대한민국엔 없었습니다. 참고로. 네. 대한민국엔 없었죠. 신라와 가야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순장 제도를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효율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순장이 더 효율적인가. 그렇습니다. 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물어봐야 돼요, 진짜로.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서 그 저쪽 사람들이 전번에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막 도장 찍고 서명하고 막 그런 퍼포먼스 요란하게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도장 찍고 서명한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자수하는데 진술서 쓴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현행범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민주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보기 좋게 커팅을 한다면 커팅이란 무엇인가? 네. 보기 좋게 적당한 비율로 커팅을 한다면 네. 무엇을요? 저기 단두대에서 커팅하는 거 말하는 건데. 네. 보기 좋은 적당한 비율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동체 미술에 적합한 소재인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가 모두 얘기해서 합의해가지고 만들어낸 아름다운 황금 비율은 이렇다. 그래서 그걸 비율을 이제 다 각 커뮤니티마다 이제 내놓은 비율을 이제 딱 그 정해가지고 빔 프로젝트로 딱 쏴가지고 전시하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처음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시작할 때 네. 주변의 사람들이 매우 비관적이었어요. 이제 그쪽 회사에서 같이 방송을 하던 사람들이 사연도 안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래서 당시에 일부 막 유행하던 팟캐스트에서는 사연을 스텝이 써서 가라 사연 굴리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소개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컨셉이 됐죠 지금은.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궁금해서 이제 방송사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네. 라디오 방송들이 이렇게 사연 읽는 걸로 진행되는 곳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참고가 됐어요. 예능 방송에서 이제 왕언니 작가의 취향에 따라서 사연의 패턴이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예능에서 보고 배운 게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예능에서는 어떤 사연들이 잘 먹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까지 열심히 큐레이션을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은 되게 정성스럽게 사연을 쓰는데 그 다음부터 되게 마음 편하게 요파 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도 거의 반랜덤으로 소개를 해주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만 들으면 방송으로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요파 씨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허언이 아닌 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냥 진행해 주시는 방송이에요. 뭐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덕분에 살고 있어요. 요파 씨는 현대 미술이다. 저희는 그냥 커뮤니케이터 역할만 하고 있어요. 진행자들은. 네. 진행자 제작진들은.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적인 고민거리는 효율성에 대한 고민은 커팅 비율. 네. 사람들은 언제나 목을 얘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진지한 표정.
아니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상한 믿음이에요. 인류가 목이 사라지면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린 그 어떤 사람도 목을 잃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데를 잃었을 때 더 빨리 사라질 수도 있어요. 손이상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드리면서 2025년의 첫 번째 이상평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녹음해놓고 나왔는데 방송을 지금 편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윤석열로 추정되는 남성이 어떻게 돼 있을지 신원이 확보돼 있기를 기원합니다. 커팅 비율을 논의하고 있기를. 그렇습니다.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달에 이상평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의 자부심은 자유의 수호자라는 거였어요, 스스로가? 모든 히어로물에 나오는 클리셰잖아요. 많은 NL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2차 대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성기는 미국이 전체주의와 싸워 이겼다라는 서사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이 싸워 이긴 적은 미국에게 아주 오랜 세월 미디어를 통해서도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철회장막 반대쪽에 있던 소련과 중국이든 아니면 2차 대전에 맞서 싸웠던 일본과 독일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저런 적과 싸워 이겼다, 저런 적과 맞서고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 적과 닮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일론 머스크는 나치식 경례를 했습니다. 그게 한심하다고 혀를 끌끌 찰 마음의 여유가 한국 사람들에겐 없습니다. 이제 없어졌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비공개 자리에서 생일 축하 단체곡을 듣는 파티를 하고 본인만을 위한 본인을 찬양하는 극을 감상했으며 경호처의 고위직을 통해 작살로 잡은 회를 먹었습니다. 안마도 받고요. 북한과 닮고 싶었던 욕망이죠. 내란 이전까지 되게 많은 어용 시민단체들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한다면서 MBC를 고발하는 장면들에 대한 보도를 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보도의 검열과 통제, 중국을 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또 하나의 상대가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문제라서 시사 아저씨의 설명에 의하면 중국인들과 함께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친중팸이라는 말이 생기죠. 네.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더 많이 나올수록 사회의 공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유튜브 영상들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여성을 혐오하는 ISIS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까지 왔는가? 북한, 중국, 이슬람 원리주의자. 그럼 정말 거울상이네요. 이들의 특성을 한꺼번에 다 소유할 정도의 꼴통은 극히 드뭅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되게 그리스 비극적이네요. 자기의 가장 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집단, 가장 반대된다고 생각했던 혐오하는 집단의 전략을 정말 다 똑같이 가져오고 있잖아요. 해석을 해보니 제 말이 틀림이 없고 맞는 그림이긴 한데 비웃을 땐 재밌는데 이게 최대 잡아 현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율 39%, 40%까지 나오는 어떤 시민들의 일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파시즘을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서를 읽으면 보통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공휴일을 지킵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설날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설에 창사 이후 가장 풍성한 기사 읽기 놀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건조와 유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것은 알기 싫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엔 장담컨대 김민아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부디 편안한 연휴가 되시길. XSFM입니다. I, D, W, K